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의 만 기자입니다. 저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5라운드 리뷰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 5라운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저희가 몇 개를 맞추느냐 또 한 번의 여골키를 응원하시면서 반대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반지라는 표현에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보셨죠? 네, 저희의 폼은 주민규와 세징야의 폼과 같다.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기자가 2개, 제가 예고했죠?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기자가 2개, 제가 3개 맞췄습니다. 다음에는 3개, 4개 맞추고 언젠가는 한 10라운드 전까지는 둘 중에 한 명이 꼭 올킬을 한번 해보는 걸로 목표를 삼겠습니다. 참 예측 어려운데 이변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면 순위를 보면 포항, 인천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요. 수원, 서울, 전북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만든 5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11일에 열린 울산 서울전입니다. 울산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선발 명단부터 양팀 감독들의 어떤 아이디어 싸움이 느껴졌는데요. 울산은 중원에 이규성, 김성준, 박용우 처음으로 중미 성향의 자원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서울과의 미들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졌고, 안익수 감독은 5라운드 들어서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손을 봤습니다. 고요한의 부상 여파로 보이는데 김진야, 정원진이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잡은 건 서울이었습니다. 4분 강성진의 패스를 받은 조용욱이 화려한 크루이프 턴에 이은 좁은 각도에서 반대편 골문 구석을 노리는 그림 같은 인스텝 슛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용욱의 턴 동작에서 마크하던 김기희가 삐끗합니다. 그런데 이때 근육을 다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산은 부득이 6분 만에 교체를 써야 했고요. 신영민이 들어오면서 김영건, 박용우, 신영민이라는 어색한 3백 조합을 완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3백은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대로 잘 작동을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반격을 노린 울산은 엄원상의 빈 공간 침투를 이용한 공격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전반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들어서 예상대로 이청용과 박호를 투입하면서 원래 컨셉으로 돌아옵니다. 잘게 잘라 들어가는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서울 수비에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빈틈이 생깁니다. 동점골도 교체 선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이청용이 문전으로 길게 찔러준 공을 박호가 헤더로 연결을 했고, 이게 엄원상이 노마크 상황에서 헤더로 득점을 합니다. 엄원상은 서울에 관심을 받기도 했던 선수인데 울산 데뷔골을 서울을 상대로 넣는 그런 공교로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이 추가 실점 없이 잘 버텼지만 후반 막판 논란이 된 PK로 인해서 결승골을 내줍니다. 서령우가 이델 패스를 받아서 문전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윤종규가 키킹 파울을 했다. 이렇게 심판진은 설명을 했습니다. 서령우가 윤종규를 민 건지 진짜 윤종규가 서령우를 넘어뜨린 건지 화면상으로는 애매했는데 주심은 그래서인지 바로 페널티를 찍었다가 바로 온필드 리뷰를 보러 갑니다. 기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원하는 화면이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 본인이 확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쨌거나 온필드 리뷰에만 7분 이상을 허비를 합니다. 정심 여부는 당연히 판정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수들에겐 더 빠른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이런 7분이란 8분이란 시간 때문에 경기 분위기가 식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고,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이 페널티를 레오나르도가 성공시키면서 결국 경기는 울산의 승리로 끝납니다. KOM은 김영권과 레오나르도 중에 고민을 했는데 레오나르도로 정했습니다. 3개의 슛을 때렸는데 모두 유효 슛이었고 그만큼 문전에서 확실히 날카로웠습니다. 묵직했던 주니오와 비교할 때는 조금 더 꾀돌이 유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스타일의 공격수도 울산엔 딱 필요한 그런 선수였고, 전북전에 이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성남전입니다. 대구가 3대1로 이겼습니다. 높이를 지배한 자, 경기를 지배한다.
농구 얘기가 아닙니다. 네, 대팍에서 열린 대구 성남전 테마인데요. 높이를 지배한 팀 바로 대구입니다. 그 내용을 리뷰 중간에 녹이겠습니다. 대구가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4분 만에 전성수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라마스의 뜬금 킥 미스가 뼈아픈 장면이었고, 전성수가 가진 게 참 많은 신의 공격수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압박이 강해지니까 성남이 서두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반복됐고요. 이럴 때 확실히 권순영과 같은 베테랑의 공백이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다시 대구로 돌아와서 16분인가요? 골대에 맞는 김희승의 왼발슛이 있었는데 이게 마치 추격의 신호탄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대구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21분이었는데요. 에드가가 그 전에 한 차례 헤더로 이마를 예열했잖아요. 그런데 안용우의 크로스를 마중 나와서 이번에는 내려 찍습니다. 차원이 다른 에드가의 특유의 장기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 이번 라운드에서 보면 주민규, 김건희 시즌 첫 골 넣었고 바로 에드가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서히 득점 레이스도 좀 재밌어지는 것 같고요. 전반은 그대로 1대1로 끝났는데 대구가 후반 시작 1분 11초 만에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세징야의 크로스를 에드가와 권한규가 문전 앞에서 경합하다가 공이 뒤로 흘러서 골대에 맞고 나온 공을 고작이죠. 고재현이 밀어넣습니다. 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 같은데 고재현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면 슬금슬금 박스 안으로 달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이 마치 굴러올 거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식의 플레이를 펼쳤고, 고재현은 개막 후 지금 최근에 홈 3경기 연속골입니다. 원정 거르고 홈에서만 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반 19분 라마스가 대구 아마 데뷔골이던데 골을 넣습니다. 라마스의 골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장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헤더로 떨궈준 게 누구냐? 바로 에드가입니다. 에드가는 이날 KOM으로 정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9개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박스 안에서만 4개의 슛을 쏘면서 상대를 시종일관 위협을 했고요. 에드가가 폼이 좋을 때 대구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이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작년에 6경기 만에 첫 승을 따냈거든요. 올해는 초반 5경기에서 2승, 전년 대비 출발이 좋습니다. 홈 3경기 최근에 무승승, 대팍 효과 확실합니다. 반면 성남은 지난해 5경기에서 초반 2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올해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골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5경기에서 9골 내준 수비 불안을 하루빨리 떨쳐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12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와 전북전입니다. 제주가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제주 시즌 첫 홈승리, 그리고 시즌 첫 멀티골, 시즌 첫 주민규 득점, 그간 막힌 혈 3가지를 한꺼번에 뚫어낸 제주가 2017년 7월 12일 승리 이후 4년 9개월간 이어진 전북전 무승 징크스를 끊어냈습니다. 반면 전북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한 번 3연패에 빠지면서 11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선발 명단 보면 제주는 링을 선발로 넣고 대신 홍성욱과 김명선 22세 재원을 먼저 투입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북은 문선민이 부상으로 명단에 제외된 가운데 쿠니모토, 김보경, 백승호를 중원에 포진시켰습니다. 경기는 전북이 점유하고 제주가 역습으로 나선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제주의 역습이 좋았습니다. 선봉은 단연 누구냐? 귤 맥시맹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제르소였습니다. 제가 경기 전 프리뷰에서 키플레이어로 지목을 했는데 제르소의 빠른 스피드에 이은 돌파가 살아나면서 제주의 공격 속도가 더욱 올라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한 최철순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 그쪽에서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첫 골도 제르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반 10분 제르소가 구자룡을 스피드로 벗기고 올려준 볼을 주민규가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죠. 주민규는 골 침묵을 5경기 만에 깼습니다. KOM을 두고 사실 제르소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규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시 제주는 주민규가 살아야 되는데요. 기세가 오른 주민규는 후반 40분 김주공의 쐐기골까지 멋진 어시스트로 만들어내면서 이날 1골 1도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득점력 부재에 대한 남기일 감독의 고민을 쉽게 했습니다. 제주는 4경기 연속 무실점에 주민규까지 터지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북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위기감이 느껴지는 패배였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이날을 보면서 뭘 하려고 한다 한들 그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느껴진 경기였는데요. 남길 감독이 말한 대로 상대가 교체 타이밍부터 게임 플랜, 공격 패턴 다 읽고 나서요. 그렇다고 전북이 이를 대항할 수 있는 플랜 자체가 완벽한 것이냐? 나중에 전북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전북은 진짜로 공격, 수비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좌우가 털리니까 지금 중앙까지 불안해졌고요. 공격은 너무 느려요. 1, 2,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온더볼에 능한 선수들이지 전부 다 오프더볼에 능한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만들어지니까 의미 없는 점유만 되고 있고요. 쿠니모토 백승호 선수가 창의적인 패스를 뿌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럴 때 좌우 풀백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최철순의 몸 상태로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김진수는 좋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볼이 돌아선 기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방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일류첸코, 구스타보가 너무 안 좋거든요. 둘은 이날도 단 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위기에 빠졌는데요. 과연 김상식 감독 이를 어떻게 넘길지. 일단 지금 김문환 선수, 김진균 선수 영입설이 나왔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영입됐었을 때 전북의 약점을 상쇄해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라고 봤었을 때 일단 전북의 해법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전북이 초반 위기 어떻게 넘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열릴 수원 포항전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수원 경기 결과를 맞춘 것 같은데 경기를 돌아보면 양팀 모두 승점을 딸만한 그런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수원은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정승환이 부상, 사리치가 부상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장호익과 이한도가 핵심 수비수들이죠. 추가로 부상을 당하면서 특히 수비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박대현이 3백의 한 축을 담당했고요. 중원은 박형진, 김상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격진에선 이번에 영입한 류승우에게 첫 선발 기회를 주고요. 김건희를 아껴뒀습니다. 포항은 우측 날개 자리에 정재희 대신 이광혁을 우선 투입한 게 유일한 변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예, 연속성을 기대를 한 겁니다. 전반은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공간 자체가 많이 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수원은 이전 4경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날 총 지상 경합 횟수가 21대 8, 72.8%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높은 성공률입니다. 태클도 10개, 시즌 팀 최다입니다. 예, 세밀함보다는 어떤 전투력 면에서 포항에 뒤지지 않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후반에 들어서 양팀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슈팅 시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건 포항이었습니다. 포항은 올 시즌 김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수비부터 칭찬을 해야겠지만 포항이 지금 홈구장 문제로 계속해서 원정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제골을 넣은 공격진의 집중력 또한 칭찬하고 싶습니다. 후반 11분이죠. 득점 상황을 보면 고영준이 박스 안에서 간결한 동작으로 돌아서다가 민상기에게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것을 임상엽이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하는데요. 임상엽 오늘의 KOM으로 뽑았는데 포항에 입단하기 전 소속팀이 수원이었잖아요. 근데 수원 시절에 여러모로 잘 풀리지 않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득점한 이후에 이전 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개막전인가요? 예, 제주전에서 충돌로 인해서 후배 골키퍼 김동준이 다쳤는데 그 이후에도 안부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모만큼이나 매너도 훈훈한 선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벌써 3골째입니다. 지난해 반짝 부활 시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도 주요 선수를 교체 투입한 이후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교체대에 들어간 김건희가 28분 첫 번째 페널티를 얻는데 이게 윤평구에게 막히죠.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데 3분 뒤에 다시 한번 핸들링 파울로 인해서 핸드볼 파울로 인해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이때 본인은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주변에 있는 형들이 용기 있게 차라고 좀 용기를 불어넣었고 과감하게 비슷한 코스로 찼습니다. 이게 골이 되면서 결국 경기는 1대1로 끝납니다. 수원은 2경기 연속 무승부,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을 했고요. 포항은 비록 연승은 끝났지만 3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포항은 전체적으로 같은 멤버로 경기를 치러서인지 이날은 살짝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90분 내내 유지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이고요. 수원은 지난 시즌보다 슈팅, 공격 지역 패스, 키패스와 같은 공격 스탯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한 골에 못 미치는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공격을 어떻게 살릴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일 열린 인천과 김천의 경기, 인천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킹천은 누구냐? 인천이었습니다. 인천 놀랍습니다. 인천이 홈경기 10주년 기념경기에서 김천까지 잡으면서 3위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의 스타트라고 합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인업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인천은 지난 포항전과 비교해서 이용재, 김보섭, 델브리지가 새롭게 가세를 했고요. 김천은 서울전에 비해서 중앙수비 하창래 대신 연재현이 들어간 게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이날 점유율 72대 28에서 모두 김천의 우세 속 진행됐지만 승부차에서 인천이 밀리지 않았거든요. 일단 첫 포인트는 어디였냐? 중앙이었어요. 조성환 감독의 승부수기도 했는데 김천이 허리진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일종의 김도혁 시프트, 그러니까 3-4-3, 김도혁의 위치에 따라서 3-4-3, 3-5-2를 오가면서 중앙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기동력과 수비력을 갖춘 김도혁, 이명주, 여름을 가운데 포진시키면서 김천이 자랑하는 이영재, 고승범 라인과 맞섰고요. 김천의 테크니션들 확실히 연계 플레이에서 진짜 탄성을 자아낼 플레이 보여줬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들을 막아내는 인천의 집중력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중앙 쪽 블록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공격으로 나설 때 전개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확 달라진 게 어디냐? 중앙이거든요. 확실히 이 자리에 대한 보강 효과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 측면이었습니다. 인천이 공격 시에 역습을 택했는데 주요 루트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때 키는 누구냐? 민경현과 김보섭이었어요. 김천이 중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측면이 좀 약한 팀이잖아요. 이 둘이 엄청난 기동력을 보이면서 우위를 점했고요. 민경현은 지난 경기부터 조성환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사실 첫 경기 포항전은 다소 좀 아쉬웠거든요. 이날은 자신감 있는 돌파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후반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경기 후에 조성환 감독이 23세 대표팀으로 추천도 했는데 지금 같은 발전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김보섭 정말 누구 표현인데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윙백에서 후반 공격수로 자리를 옮겼는데 좌우 공수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거든요. 마무리가 좀 역시 이 선수의 약점이기 때문에 아쉽긴 했지만 이 같은 기동력은 인천이 이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김보섭을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프리뷰에서 얘기한 대로 마지막 포인트는 무고사와 조규성의 결정적 싸움이었는데 무고사가 이겼습니다. 조규성 이날도 날카로운 움직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렸는데 이전 경기에 비해서 표정에 짜증이 좀 많았어요. 그만큼 경기가 좀 답답하게 풀린다는 양상이었는데 3번이나 슈팅을 날렸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반면 무고사는 주어진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반 15분 어려운 각에서 구단 홈 통산 400번째 골을 터뜨리면서요. 이날의 주인공으로 우떡 섰습니다. 김천 2패째를 맞이했는데요. 경기력에 비해서 좀 승점이 좀 아쉽거든요. 저는 이 수비 빌드업 시 이 정확도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좀 이유라고 보는데 이날도 결국 결승골을 내준 장면에서는 좀 어이없는 패스미스가 좀 있었거든요. 흐름이 김천 쪽으로 가는 상황 때마다 후방에서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이 정승현 선수 부상 이후로 좀 도드라지는 모습인데 아무리 앞이 좋다 해도 뒤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승점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김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강원 수원FC 경기였습니다. 수원FC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원FC가 5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를 했죠. 지난 시즌 7경기 만에 승리를 했으니까 2경기 빨라진 셈인데 수원FC는 4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비기면서 첫 승점을 얻은 데 이어서 강원까지 꺾고 승리를 챙기면서 최하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원FC 최근 강원전 6경기 무패 이어갔고요. 반면 강원은 여러모로 잃은 게 많은 시즌 2패째였습니다. 홈팀 강원은 지난 대구전과 비교해서 왼쪽만 바뀌었어요. 치베타노프 대신에 정승용이 들어간 게 유일한 변화였고요. 수원FC는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 제주전과 비교해서 4명의 선수가 바뀌었는데요. 특히 이승우가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들어간 게 눈에 띄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흐름이 좀 루즈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강원이 그래도 경기를 주도하고 공격에 나섰지만 수원FC의 수비를 뚫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동윤 감독 제가 유연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에 따른 대처가 참 좋아요. 지금 핵심 라스 무릴로, 정동호까지 당분간 경기에 뛰지 못하는 데다가 김현, 이승우 등도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승점을 쌓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축구를 펼쳤는데 수원FC가 지난 시즌 최다 실점일 정도로 수비적으로 아주 좋은 팀은 아니지만 5-4-1 형태의 꽉 짜여진 두 줄 수비로 구성을 확 바꿔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전에 이어서 이날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거든요. 어쨌든 양 팀의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날 첫 골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 이 첫 골로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골을 만들어낸 니실라에게 KOM을 주고 싶습니다. 니실라 이 첫 골을 만들어진 코너킥, 이때 코너킥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근성이 대단했고요. 어쨌든 그 코너킥까지 직접 차서 전반 막판 김동우의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니실라가 이영재의 대체자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지난 수원전 페널티킥 실축 이후로 좀 눈에 띄게 가라앉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첫 공격 포인트를 비롯해서 특유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허리와 수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니실라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개의 키패스, 2개의 크로스, 4개의 블락을 성공시켰고요. 수원FC는 강원의 공세를 잘 막아낸 후에 후반 막판 정재영의 중거리 슛으로 시즌 첫 필드골 그리고 멀티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강원 얘기를 하면 시즌 첫 멀티 실점을 했는데요. 패배도 패배지만 역시 디노의 부상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디노는 이날도 부상 전까지 굉장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확실히 이 선수가 나간 뒤로 강원 공격의 무게감이 확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강원에 지금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용수 감독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6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